저는 뭐라 그러지? 아무튼 번외편으로 크리티시 레컨스트럭지온 지난번에 하셨던 이세신 군과 그 일본의 그 리추알레 레컨스트럭지온에 이어서 두 번째 번외편인데요. 이 번외편에서는 지금 되게 독일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몇 번 언급해왔던 크리티시 레컨스트럭지온을 다루게 되는데 일단 이분이 책을 쓰면서 혹은 제가 이 관련 자료를 많이 쓰면서 찾았던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이 히스토리지언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그 방향성이 좀 역사적으로 가 있는 그런 뭐라 그러지? 개념인데 사실 이 크리티시의 레콘스트럭지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개념적, 해석적, 뭐 컨셉적 이런 것들 복원과는 정반대에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알테피나코텍 할 때도 그게 크리티시 레콘스트럭지온이었나 뭐 이런 말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맞나? 아무튼 그런 의문이 마지막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해보면은 이 크리티시 레콘스트럭션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자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조세프 클라이오스인데 지난번에 준영 씨 발표하셨던 그 하우스 리버만 그거에 복원 건축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어쨌든 33년에 출생해서 그 베를린 공대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62년부터 사무실을 설립해서 쭉 운영하시고 얼마 전에 2004년 돌아가셔서 이제 그 아들분이 아마 이어서 이제 사무실 하고 있는데 대표작은 아무튼 아래에 있는 그 두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은 저희 그 웨딩 쪽에 있는 건물이고 이게 여기 보시면은 87년까지 국제 건축 전시 이바 베를린 계획 감독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 이때 아무튼 자기가 만든 크리티시 레콘스트럭션에 의거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들 뭐 한 번쯤은 보셨겠죠. 그 베를린 쿠담에서 이제 쪼랑 쿠담 이쪽에서 이제 싹 보면 보이는 그 뒤쪽엔 호텔이고 어쨌든 사실 이바 베를린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길기도 길어요. 작년에도 저희 베를린 공대에 이바 베를린만 다루는 수업이 열렸을 정도로 굉장히 폭이 넓고 개념적으로도 그 깊은 내용이라서 저희는 막 많이는 지금 못 보고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이게 79년, 84년, 87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는 아직까지 통일 전이니까 특히 서베를린의 도시적 맥락에서 새로운 건축 유형을 실험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클라우에스를 이제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그걸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베우삼의 슈타데어노이어룽 해서 어 뭐라고 표현할까 좀 조심스러운 도심 재개발 혹은 뭐 뭔가를 많이 고려한 기존의 걸 고려한 이런 도심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 이바 베를린에서 12가지 원칙을 정해요. 뭐 지금 보면은 너무 뻔한 걸 수도 있는데 당시로 보면은 그 새로운 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이 서베를린이 전쟁 이후에 그런 베를린 장벽으로 막혀 있으면서 고립돼 있으면서 많은 그런 건물들이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구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뭐 1번 재개발은 현재 및 주민 상인들을 고려하여 그 이분들과 토론을 해서 이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보존해야 된다. 이분들의 그런 영역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2번도 비슷한 내용이고 3번은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특성은 보존돼야 된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크로이츠베르크이 되게 그런 힙하고 그런 지역으로 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크로이츠베르크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음, 복잡하게 베를린 장벽이 둘러쌌어요. 크로치베어를. 그래서 그 장벽 인근의 그런 건물들은 굉장히 낙후도 심하고
특성도 심한데 더군다나 크루이츠베르크는 그런 공장지대여서 그런 공장 건물들을 어떻게 이제 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그리고 주거 평면을 조심스럽게 변경해서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만들고, 그래서 5번도 중요한데 재개발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메꿔나가든, 그러니까 에어겐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그 독일의 그런 블록 베바웅 있잖아요. 그 블록 단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게 건물이 하나가 철거가 되면은 블록에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그런 구멍들을 메꿔나가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까 본 이것도 그런 블록에 깨진 블록을 메우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위주로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베를린 그러니까 베를린의 밑에 지역이 이쪽이고 이쪽은 베딩이고 이쪽은 크루이츠베르크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베를린, 그 옛날 베를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쪽 1번 여기 알트베를린, 베를린이 처음 생긴 데였죠. 근데 베를린보다 먼저 생긴 데가 여기 쾰른, 뮤지엄 인젤. 그 서쪽에는 쾰른이 아니라 그 그 뭐라 그러지? 옛날 베를린의 그런 이웃 마을 같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쪽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하케셔마트 쪽에 있는 쪽인데 여기가 슈판다우 포슈타트. 그리고 여기 이 강가가 이제 노이쾰른, 그 저희 그 남쪽에 있는 노이쾰른이랑 좀 그 뭐지 스펠링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이쪽이 이제 그런 뭐라 그러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된 지역이고, 그 다음 개발된 게 이 루이젠슈타트. 이 루이젠슈타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아마 여기가 큐페니커 슈트라스인가 여긴가? 아무튼 큐페니커 슈트라스 위주로 해서 베딩 쪽으로 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5번이 프리드리슈타트. 이제 여기가 포츠담 광장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운터덴 린덴 여긴가? 아무튼 그쪽을 이제 위주로 한 건데,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 이바 베를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티어가튼인데 티어가튼 쪽까지 또 되고, 그리고 좀 더 산발적으로는 다음 장에 나오죠. 아까 말한 어, 여기가 그 할레셔스토어가 이쪽이고요. 이쪽이 그 루이젠슈타트고, 그리고 티어가튼 여기고, 그리고 여기가 그 전승기념탑 있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가 쫄로이셔 가튼이고, 그리고 일로 쭉 더 내려오면은 여기가 그 슈피션슈트라세, 그리고 여기가 빅토리아 루이제 플라츠, 여기가 프라 플라츠. 아무튼 여기 이 남쪽으로 치면 여기까지가 범위고, 북쪽으로 치면은 뭐 여기 티어 같은 쪽으로 해서 이 태겔 쪽으로 쭉 가는 여기까지가 이제 이바 베를린 87년 베를린 국제 건축 전시회 대상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주로 아는 거는 이제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유명한 뭐 알도로시나 그 당시에 또 존 헤이덕 이런 건축가들이 한 거 말고, 그냥 저희는 좀 일반 도시 수준에서의 건축물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뭐였냐면, 대주제는 기존의 도시 조직 내에서 통합적인 건축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런 거였고, 또 고장난 도시를 수리하는 거에 목표였는데, 이제 전쟁이나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낡고 망가진 건물들을 수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쟁 또는 도심 재개발로 파괴된,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뭐지, 베를린도 많이 재개발이 있었어요. 도로가 베를린이 넓잖아요.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 그 이유가 다들 이제 그런 소위 알고 있는 슈타트 네어노이어론, 그러니까 도시 단위 재개발을 통해서 많이 도로를 넓히면서 역사적인 좀 그런 발자취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근거해서 역사적인 그런 뿌리를 찾아서 복원하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의아했는데 왜 굳이 옛날 걸 찾아야 되지?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베스 아까 말한 그 디렉터는 비판적 건축 복원을 이제 그런 이론으로 내세웠는데 뭐라 했냐면은 나는 파괴된 도시의 재건을 위해 오해 소지가 있을지라도 복원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복원이라는 개념은 도시 안에 내재된 미래지향적인 힘, 그러니까 개발적인 힘이죠. 이게 역사의 흔적들을 없애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도시를 복원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상태,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와 인위적인 개입, 이런 것들을 서로 바탕으로 놓고 비판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을 갖는 것이다. 라고 조금 모호하게 일단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세 가지 도시 또는 건축의 요소가 있어요. 뭐 두 개를 일단 한 개로 본다면은 일단 2차원적인 요소는 건물의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풋프린트고 그런 도시의 그런 조직을 딱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건 아무튼 세워지면 일단 도시를 그 기틀에는 된다고 썼는데 제가 독일어 원어로는 데피니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이제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3차원적인 요소는 이제 건물을 그 위로 세우겠죠. 그러면은 이제 건물 형태랑 빈 공간 사이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건물이 만들어지면 건물과 도로, 광장, 공원과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분위기는 주로 건물의 인면이랑 형태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대별로 다른 양식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이것들은 그 시대의 정신적, 문화적인 뿌리를 표현해서 이런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복원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건물뿐 아니라 과거의 도면, 변형 과정, 기록 등을 참고하여 도시를 측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걸 복원할 때는 이 건물이 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원할 때 과거의 평면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근데 또 원형을 다시 복구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과거의 평면이 왜 중요한지 그게 밑에 나오는데 그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래 보시면 블록 배바움, 그러니까 블록 단지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 계획은 그 그러니까 음, 펜 블록 배바움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고 어쨌든 길이 있으면은 블록 배바움은 아무튼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또 길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다른 블록이 있고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좀 뭐랄까 뭐가 건물이고 뭐가 길인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블록 배바움이라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현대 도시 계획은 예를 들어 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건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가 호크하우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과 이 사이에 이런 공지나 혹은 이런 그런 녹지나 이런 게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말하자면 좀 더 데피니런이 안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좀 더 여기로 좀 이렇게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공간이 충분히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그 블록 배방을 재도입하자 이런 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한 이런 것들 이게 도시녹지인데 도시녹지보다 건물들의 볼륨에 부드럽게 쌓인 공터 제가 보기에 이거 말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중정 이게 훨씬 더 그 좋은 공간적인 퀄리티가 있다. 아까 그 도시임지 재개발을 위한 12가지 원칙에서도 제가 안 읽었는데 이게 나와요. 그 중정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내용이. 그래서 신축 건물도 역사적인 건물의 인명과 형태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데 신축 건물을 한다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형태를 어쨌든 그런 모티브를 따와라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도시를 현대적인 형태로
번역을 한다, 위보 제충을 한다는 게 이 사람의 도시복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적인 도시 맥락에서 현대적인 건축 형태를 도입 발전시킨 게 클라우에 후레스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이래요. 그리고 당시 프리드리슈타트, 그러니까 운터덴인데 거기서 이제 실험된 포스트 모던 건축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포스트 모던 건축은 뭘 말하냐면은 저희 그 체크포인트 찰리에 있는 그 뭐 알도로시나 OMA의 이런 건축물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본 것 같아요. 아, 비판적이 아니라 좀 더 너무 실험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클라비에스 건축은 지니어스 로사이를 구현함. 실이 그 이 합리주의, 그러니까 신합리주의 건축인데 이게 저도 이거 지니어스 로사이는 그냥 한국에서 배울 때는 안도 사다오 이런 거에서 배웠는데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 신합리주의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은 장식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그런 그 뭐라 그러지? 합리주의적인 좀 그 말하자면 로기식,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런 건축을 좀 하는 풍토인데 아무튼 지난번에도 몇 번 나왔어요. 저희가 그런 포츠담 대학교 이런 데서도 가르치고 있고 아직까지 이분 아들이 거기 교수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클라이브스에게 비판적인 이 아까 그 크리티시라는 말은 그 브루노 피오레티 마르케스의 데사우 크로피우스 주택 저희 성룡 씨가 이제 아마 할 건데 여기처럼 수용적인 건축론은 아님.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직 저희가 이걸 아직 스터디를 안 했지만 여기 그로피우스 주택에서는 아마 그 원형에 대한 복원이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것이 추가되어도 그 원형에서 아무튼 모티브를 얻으려고 그런 말하자면 히스토리지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비판적이란 말은 역사만 일당 따질 게 아니라 역사와 현대를 같은 무게추를 두고 이제 하자는 게 비판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시를 몇 가지 보자면은 여기에 그 이런 둥글둥글한 스위스 호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건물 뭐 보셨겠죠 많이? 이쪽으로 가면 슈피션슈트라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굉장히 이런 층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이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카이저 비렐름 교회 이런 성당 건축의 그런 그 가파른 그런 모습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런 코너들도 만들고 뭐 이런 뭐라 그러지 장식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프로젝트인데 이 클라이브헬스가 프랑크푸르트에 한 주택인데 그 어쨌든 옛날에 이런 평면이나 이런 인면 형태들은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해석적인 걸 완전히 다르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이게 저희가 했던 복원이랑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다 했냐면은 이것은 정말 말하자면은 새로운 건축물을 그,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고 복원이랑 사실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희가 얼마 전에 토론했듯이 그런 내용적인 거 혹은 역사적인 거에 대한 좀 정신적인 복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인 건축 복원은 말하자면 도시 설계랑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왜 하냐? 그러니까 건축물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공간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근대 도시 중 역사적으로 발전한 평면의 재조명.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유명한 도시들에서는 뭐 광장, 도로의 네트워크, 도시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잘 짜여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 재구축을 하자. 이 블록 배방을 통해서. 근데 다만 그 건물을 이제 다시 세우고 메꾸고 할 때는
건축가들의 고유 형태와 언어를 이제 인정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자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일반 건축 복원 이런 것들은과 지금 비판적 건축 복원을 비교하자면은 인면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 복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능하다고 해요. 저희가 그 뭐였지? 이탈리아의 그 성 같은 거 저희가 복원한 사례를 보면은 인면에다가 이제 유리 같은 거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좀 들어가게 했는데 비판적 건축 복원은 여기는 관심 없어요. 왜냐면은 각 건축가 고유의 영역이니까. 평면은 필요에 따라서 변형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에 했던 것들을 되살려 보면은 뭐 그러니까 고고학적 복원이 아닌 이상해야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변형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는 변형을 굉장히 최소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의 볼륨을 유지시키는 거니까 원래대로.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여긴 다양한 목적이 있죠. 역사적인 목적, 고고학적인 목적 등등. 근데 비판적 건축 복원에는 100% 공간 경험, 도시 공간을 다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자면 저희 파리지아 플라츠의 건물을 볼 텐데 자 여기 파리지아 플라츠죠. 브란덴부르크 투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 데체트방크, 그러니까 그 은행과 그 은행 건물이 이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그 프랭케리의 이게 프랭케리 건물이고 이거는 그 아카데미 대학 퀸스테 이건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외부가 서로 연관성이 없음. 그러니까 인면이랑 그 외부랑 정말 너무 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현대성의 개입. 그러니까 외부는 역사적이란 말이죠. 그 인면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아웃라인. 그래서 과거의 평면을 복원해서 건축적인 경험을 이끌어냄. 이 경험은 내부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 외부에서 이 공간을 이 플라츠를 다시 복원할 때 이 두 개가 새로 메꿔지면서 이런 고유한 그런 도시 공간 경험이 이제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프랭케리가 설계해서 이쪽이면은 이런데 반대쪽은 이런 프랭케리적인 언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 보시면 이런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이 있는데 그 통로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외부의 이런 공간 경험을 그래도 유지하게 해줬으니까 이걸 이제 비판적 건축 복원의 그런 중요한 사례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호텔 아즐론 이거는 이제 인면의 3단 구성이 있는데 이게 그런 뭐지 네오클래시시즘의 그런 형태여서 20세기 초반 양식을 보여준대요. 근데 실제로는 20세기 후반에 지어진 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이 굉장히 클래시컬한 건물인데 이게 책에는 설명이 되게 짧은데 제가 아무튼 추측해 보건데 아무튼 굉장히 아무튼 후대 어쨌든 이바나 이런 거 할 때 세워진 건물인데 그 건물인데 그런 도시 공간적인 이런 경험을 위해서 옛날적인 그런 인면 요소도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그런 형태 이런 튀어나온 형태들도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 과거의 것을 이제 차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거 하우스 존만 하우스 리버만 이것도 이건 한층 더 나아가서 인면의 분할까지도 역사적 맥락에서 가져온 저희 그 말했던 뭐 그 3분할된 창문이나 이런 것들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슈틸러의 건축물의 모티브를 차용했지만 근데 말하자면 방향성의 문제인데 이것을 갖고 좀 더 과거의 것으로 다시 좀 돌리느냐 상태를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약간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이게 방향성은 현대적인 거다. 현대적인 방향성이어서 그래서 비판적 건축 복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도시 건축 복원과 현대 건축적인 복원 개념, 그러니까 저희 책의 주제죠. 이것이 약간 배치되면서도 뭔가 이렇게 비교, 대조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가 이 책 내용인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말하자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장 최근에 대형 그런 프로젝트였던 백사마을 프로젝트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갈수록 산 정상이고 근데 여기가 북사면이라 굉장히 위치가 안 좋죠. 그러니까 다 북향이니까 모든 집들이.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게 단가? 아무튼 여기까지 얘가 원래 전체 마을인가? 그런데 원래 주민들은 이런 아파트 재개발을 원했어요. 근데 그 건축가들이 나서서 옛날에 이런 길 있잖아요. 이런 뭐 막 그 거미줄 같은 이런 길들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굉장히 많이 그 뭐 어떻게 논쟁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프로젝트에서 설명 들었던 데가 2014년인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아파트 개발하고 절반은 옛날식으로 이제 조직을 놔둔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12명인가? 12팀이 아무튼 이 개발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전체를 아마 2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24개를 12명한테 두 블럭씩,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자.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제일 그 중요한 그거는 이 길을 지키는 것, 길의 그런 걸 지키는 것, 그런 거였는데, 뭐 되게 이런 분들도 참여했죠. 플로리안 베이글도 아마 이 스무상 분이랑 친분이 있어서 이제 했을 텐데, 백사마을이 아무튼 이런 증상이에요. 되게 많이 낙후돼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그 마을 굉장히 가파른 산악 지형인데 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경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플로리안 베이글 씨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당시에 이분의 아이디어를 어, 이해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분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 옛날 집이 뭐 이렇게 뭐 많이 증축도 되고 해서 막 이런 식의 평면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 풋프린트를 그대로 지켜서 새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러니까 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의 이런 발자취를 지켜서 옛날에 다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건물의 그런 고유한 이런 형태가 남아있다면은 다시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 처음에 사실 길만 남기면 되지 그 건물의 그런 이런 코너까지 일일이 다 남길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미세한 코너도 다 남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가 싶었는데 오늘 이 비판적 건축 복원을 보면서 좀 더 이분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게 됐고 플로리안 베이글 씨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작년인가? 근데 독일 태생의 그 마지막은 영국에서 이제 활동하신 그 건축가분이고요. 다른 건축가 작품과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아마 도미닉 베로 작품인데 이분은 아마 굉장히 이런 더 낙후된 느낌이 하네요. 이게 그 건물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이제 인면을 정리했는데 근데 이 재료는 굉장히 그 옛날 고벽돌 쓴 것 같고 이거는 디아 건축에서 한 건데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이런 지붕과 이런 벽돌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에 많이 보이는 주택인데 그것을 이제 이런 길에 맞춰가지고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백사마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만약에 마을 전체를 저렇게 다시 복원을 한다라고 할 때 네.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컨셉을 안 정하나요? 그거 저런 거미줄 같은 길을 살리는 거는 너무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달동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화재가 나거나 할 때 소방차나 뭔가 그런 그
뭐라고 하지? 화재를 끌 만한 그런 기구들이 조금 이동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처럼까지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됐었을 때 그런 면도 조금 보완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저는 화재는 뭐 기억이 없고 여기서 가장 화두는 뭐냐면은 그런 일조권이었어요. 음, 이게 아마 여기 보시면은 건물들이 이게 단층 건물도 있는데 이건 옛날 사진이다. 이건 옛날 사진인데요. 건물 보면 2층 집도 막 있고 그래요. 네. 여기가 1층이고 근데 아마 이 집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 더 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북사면이다 보니까 햇빛이 굉장히 귀해서 이제 원래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도 있다고 했어요. 일조권도. 근데 건축가들이 그런 거를 협업할 때 작게 블록 나눴는데 아무튼 자기 블록 안에서는 그래도 일조권을 이제 해결해야 됐었는데 어,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건축가가 인접해서 그런 블록을 이제 배정받게 되면은 여기는 A 건축가, 여기는 B 건축가 가게 되면은 이 둘 사이의 일조권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그 저희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아무튼 이거에 대한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설계할 때 당시 제 학부 때인데 그때도 마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 명은 이쪽, 다른 한 명 저쪽이어서 그런 협업을 얘기를 하시느라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듣고 보니 소방 같은 그런 소방차나 이런 소방기기의 그런 뭐랄까 신속한 그런 거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음.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더 헷갈려갖고 제가 지난주에 소머 하우스랑 소머 리만 그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스툼 자체는 이제 개념적 건축 복원에다가 이거를 넣어놨단 말이죠. 네. 카테고리를. 근데 비판적 건축 보존을 듣다 보니까 비판적 건축 복원에다가 넣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이게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는데 왜 굳이 저기다가 똑같이 저렇게 복원을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비판적 건축 보존 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맞다. 평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런 형태와 저런 건물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음, 그렇죠. 네. 비판적 건축 보존의 면에서 보면은 이게 도시의 복원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평면을 예전에 있었던 평면을 갖고 와서 여기를 복원을 하다 보니 그 평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이제 건축물이 다시 올라왔고 그거를 새롭게 구성하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슈톨러가 했던 그런 컨셉을 이제 갖고 와갖고 여기다가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 컨셉투얼리 개념적 건축 보존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닥에 깔린 베이스가 비판적 건축 보존으로 봐야지 맞는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갈수록 더 중요도가 반대로 갈수록 중요도가 더 큰 것 같아요. 1번, 2번, 3번으로. 그래서 일단 평면은 거의 무조건 고수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3차원적 요소는 말하자면은 분리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관한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도 규모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갈수록 좀 커져도 이런 식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즉 인면적인 건데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그나마 제일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그래서 아까 비판적인 건축 복원에서 이거 언급할 때도 얘를 좀 더 말하자면 칭찬한 거는 인명의 모습까지 좀 잘 따왔다 이런 거였는데 저도 이걸 엑스트라로 이거를 굳이 슈툼이 넣어 놓은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좀 그런 뭐라 그러지? 박사 논문을 보완하면서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저는 저기 이거 발표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비판적 건축 복원이라는 이 개념이 개념적 건축 복원을 좀 도시 스케일로 확장한 음,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아직은 그 개념적 건축 복원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하게 이해는 못하고 뭐 오늘 주제도 그렇긴 하지만 왠지 그게 좀 확장된 개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지. 저도 사실 개념적인 건축 복원이 뭔지 잘 하지는 않아요 아직. 맞아. 죄송한데 누가 발표했었죠? 개념적 개념적 건축 보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하지 않았나요? 일단 저도 하나 예. 방금 전에 혜진 씨가 한 것도 개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네. 터빈홀이 아마 개념적인 거라 그랬나요 거기? 네. 약간 방금 전에 준영이 오라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오늘의 사례가 개념적 건축 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좀 반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개념적 건축 복원이 좀 더 도시 스케일로 확장하면 비판적인 건축 복원의 이슈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 말이 완전 반대였어요. 지금 제가 네, 발표했던 하우스 리만하고 소머 하우스가 지금 세미나 씨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크리티셜 레컨스트럭션 쪽으로 비판적 건축 복원 맞아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개념적인 거는 좀 더 뭔가 텍스트적인, 내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 터빈홀이나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은 옛날 그런 거다. 어쨌든 이 텍스트적인 거를 다시 재구현한다는 혹은 재생산하는 그런 의미가라고 전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비판적인 건축 복원은 그것보다는 좀 더 물리적인 걸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터빈홀이 그럼 비판적 건축 복원에 해당될 수 있냐 물어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일단 벽을 막았잖아요. 벽을 막고 아무튼 옛날에 그런 원래 있던 건축물의 그런 규모나 공간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판적 건축 복원에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개념적 그 복원을 설명을 할 때 호미바바의 글을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한 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번역본을 하나의 창작물로 보는 시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본 그대로 그러니까 문맥 없이 그리고 문화적 배경 없이 그러니까 글로 따지자면 그걸 번역한다는 거는 약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번역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창작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리지널의 그것과 대등한 위치를 그러니까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에서 분명히 차용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지금의 시대적 그 상황을 통해서 번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새로 지어진다는 거는 그게 뭔가 기존의 오리지널이 지어졌던 것이 원본이라고 한다면 계속 번역이 되면서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가치가 오리지널이 더 뭔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계속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지금 이제 그것은 일종의 번역물이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본을 읽었을 때
만약에 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런 문학 작품을 진짜 그 시대의 언어로 진짜 1대1로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가 읽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바꿔져서 이제 하나씩 번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건축물도 약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사용했다는 그 면에서 약간 개념적인 건축 복원이 이제 일종의 크게 큰 틀에서 번역 작업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긴 한데 여기도 제일 중요한 말은 역사적 도시를 현대적 형태로 번역.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그런 공간감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느낄 수 있게 그걸 다시 재창조한다는 말이니까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 맥락에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역사적인 복원이나 고고학적 복원은 오리지널에 뭔가 무게감이 훨씬 실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개념적인 건축 복원은 그 새로 지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창작물이지만 뭐 그 오리지널과의 일종의 연관성은 항상 유지가 되는 항상 접점이 맞아 떨어지는 일종의 그 표현하기로는 원주에 이렇게 무한한 접선이 맞아 떨어지듯이 약간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꾸준하게 뭔가 연관성은 있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계속 상호작용 뭔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진 씨가 그 예시로 언급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거기서 이제 그게 평면을 살리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길을 살렸다는 개념이잖아요. 백사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보여주신. 그래서 이 복원에서 길을 살리는 것 이외에 그 뭔가 그 이상의 개념을 찾아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도시 전체를 아마 이 타일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신축하는 개념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래서 길을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 이상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던 건축 복원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되게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는 동의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길 이외에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보다는 이 플로리안 베이글 이 사람의 그것 때문에 가졌는데 그 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는 이게 평면적인 이런 말하자면 보존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얘기한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길도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복원론까지 이론적인 것까지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다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재방문을 했을 때 그런 길과 이런 뭐 어떤 뭐라 그러지 건물의 경계가 이제 보존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 옛날적인 걸 다시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저는 만약에 건축물 하나하나로 따져서 뭔가 컨셉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 분야로 그냥 예를 들면 이쪽이 북사면이기 때문에 일단 사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을 해서 일단 당연히 일사량을 먼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플러스 단열 조건을 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높게 잡아서 이제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둘. 저는 그렇게 잡을 것 같아요. 뭐 파시브하우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단열 기준 자체를 좀 올려 잡아야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길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길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게
이게 보이드한 공간이긴 하지만 길이 어쨌든 이 보이드한 공간으로 전체적인 마을의 분위기들이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등고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꽉 차여져 있는 메스가 있는 건축물이 아닌 또 이것 또한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또 해석을 해서 남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좀 서양에서 생각하는 어떤 길의 개념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그 길의 정서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비판적인 건축 복원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꼭지 중에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에 분위기였는데 그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부분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건물의 지적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와 면에 있는 길이라는 공간 요소 그거를 지킴으로써 어떤 이 백사고지 예시가 같이 그 비판적인 건축 복원에서 갈래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보면은 그 한국이나 이런 특히나 이런 좁은 동네는 이런 골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평상이나 깔아놓고 앉아 있고 하다 보면은 거의 약간 광장의 기능도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이 골목길 주는 그 막 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모전에서. 그리고 막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골목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말린다든지 아니면 뭐 잠깐 앉아서 모인다든지 어린애들이 논다든지. 그래서 이 길이 주는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맞아. 저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 기존에 있던 집들이 좀 남아 있거나 그걸 이렇게 약간 리노베이션 하는 개념 그런 게 이제 섞여 있다면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을의 그 어느 정도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냐 혹은 이 백사 그 빌리지가 완전히 진짜 한번 싹 없어진 다음에 새로 아예 지어지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만약에 그 두 번째 후자라면 그 길이 갖는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약간 전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길이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오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성경 형이 말하는 게 그 애초에 건물을 주라고 생각하고 뭔가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길이도 중요하고 그거를 어차피 감싸는 게 건물이니까 좀 이해관계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들여주는지.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다 없애고 그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아까 개념으로 나눠졌다고 아까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네, 여기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단지가 아예 새로 완전히 다 집들이 정말 그냥 아예 싹 없어졌다가 새로 지어지는 거인지 아마 점진적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민아 씨 말한 건 단계적으로 뭐 1단계는 여기 어느 구간, 또 다음 단계는 어느 구간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근데 아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여러 건축가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런 계단들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힘든 계단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원래 집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뭐 이거만 남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좀 읽히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응덕들도. 그래도 뭔가 집이 이렇게 뭐 하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신도시를 짓는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개념으로. 맞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길을 하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이는 게 길이잖아요. 만들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쌓여져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지키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 마을 안에서 가장 이렇게 혈관처럼 지나가는 이 길들이
지켜져야지만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사실 신도시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 내기 되게 쉽잖아요. 플랜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쑥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지만 이런 마을은 이 길이 누군가가 처음부터 길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길이 아니었으니까 조금씩 집이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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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본인들이 이쯤 되면 이 길로 올라가야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여기는 좀 완만하니까 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길 그리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그 위치 지적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갖고 있는 그 감성.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실 길을 보존한다 그랬다고 하면은 옛날에 살던 사람이 오랜만에 놀러 와서 우리 동네네 이거 느끼는 건 더 중요한 게 길의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는 그게 안 느껴져요. 왜냐면은 그냥 건물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러지? 여기서 보면은 이런 뭐라 그러지? 뭔가 이런 위호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이 빽빽하게 좀 들어서서 그런 옛날 사람들이 다시 이제 옛날처럼 그런 평상을 논다던가 하는 것 같은 위호감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확실히 이렇게 하면 되게 유럽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던지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중간에 건물간의 이격거리나 하다 보니까 길은 확실히 이렇게 뚫려 있긴 한데 그냥 길이 그냥 흘러서 지나쳐 버리는 느낌? 그리고 평면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이런 데도 그냥 통행하는 길로서만 작용한다고 느껴지지 이렇게 뭔가 공동체의 역할 만약에 여기도 공터긴 한데 누가 여기다가 평상을 깔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게 서양 건축가들의 좀 한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는 문화를 기아. 한국 건축가입니다. 그 왼쪽이 서양. 도미닉 베로. 페루.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여기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뭔가 여기 이렇게 감성을 완벽히 이해를 못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들어가고 개념적으로 들어가는 느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지금 그 페로가 더 잘 묘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약간 골목길에 그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근데 오른쪽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페로가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뭐 행위가 일어난 그런 것들을 전혀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컨셉을 안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거에 대해서 아니면 표현 방식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것만 보고 이 샷만 보자면 좀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 맞아. 마을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차량 주차가 건물 앞에나 어디 따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 전철역이 이쪽에 뭐 한참 가면 있어요. 1km 정도 가면은. 근데 여기였나 뭐 아무튼 그러니까 작은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그런 뭐라 그러지? 학교 운동장 같이 그런 식으로 마련돼 있는데 여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는 그러면 주차는 안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뭐 하나 있긴 한데 막 일반적으로 동네처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국에 몰려 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백사마을 이것도 학생 때 그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졸업 작품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하고 언제지? 2015년인가? 네. 황 씨가 그때 빈 공대 거기 뭐 학생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 빈 공대에도 데려와서 이렇게 서울시립대랑 뭐 같이 이렇게 설계도 하고 가르치는데 저희도 당시 이게 이슈여가지고 제가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설계 주제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설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근데 한국의 건축 복원은 확실히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방금 전까지 블록을 채우는 개념이라던가 이런 게 살짝 생각이 되다가 네. 한국은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동서양이 약간 이해관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비판적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왜 도시적 해석을 비판적 해석이라고 저 사람이 그 명명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약간 서양에는 어쨌든 그 건물 자체를 뭔가 개별 오브젝트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념적이나 해석적이라는 그런 해석도 뭔가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뭔가 이 비판적 해석이라는 게 그거를 좀 경계하는 의도에서 명명된 개념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해석이라고 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느끼면서 지금 우리 2020년대에 건축가들이 공유하는 도시론이랑 되게 가깝다 느꼈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도시를 이제 블록으로 구성하고 그 블록들이 만드는 도시의 그런 공간감 이런 것들이 이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디지? 이석정 교수님이라고 슈투트가르트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도 도시 설계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졸업작품전을 보러 갔어요. 졸업전인가 아무튼. 근데 다른 스튜디오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도시 하는 분들이 하는 거였는데 이석장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 전공이 라움게슈탈퉁이라고 아무튼 도시 공간 설계? 그러니까 이런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그런 걸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오늘 배운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복원에 관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도시 공간을 이렇게 조직하고 공간 자체를 설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른 스튜디오에 비해 특징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백사마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아까 승엽이가 말한 대로 너무 건축 한계에 이제 있던 생각들이 도시로 좀 이제 뻗어 나오면은 그게 단순히 기능적인 도시가 아니라 그런 공간적인 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제가 석사 때도 저희 석사 설계 스튜디오들이 다 이런 도시 공간, 도시 컨텍스트 바라보는 훈련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지 좀 저도 오늘 발표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더 많이 됐어요. 그 전에 건축 복원보다 이런 시각들이. 누구 뭐 하나요? 커피 내려요. 뽀글뽀글하네. 근데 그 세진영 형이 아까 그 1번, 2번, 3번 그 세 단계 있었잖아요. 여기서 2차원적 요소 아까 설명할 때 건물의 평면 말하는데 이거 그냥 아웃라인만 말하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 평면을 말하는 건지? 일단 여기는 그룬트리스라고 표현되긴 했는데 네. 내 생각에는 그냥 아웃라인 위주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백사마을 그런 컨셉 같은. 그럴 수도 있어. 막 계단의 위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